비인지 능력 향상에 초점 맞추는 교육, 평생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잘 부합하지 않기에 우선 의무 교육을 통해서라도 모든 청소년에게 마음 권리 훈련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의 능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인지 능력, 하나는 비인지 능력이다. 능력과 비인지 능력의 사이에 대해서 마음 권리 교육과 인지 개발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20세기 이래의 인간에 대한 학문은 인간을 능동적인 행위자가 아닌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파악했다. 현대 교육의 목표 역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언어와 수학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강의되는 이유는 세계적인 교육자 켄 로빈슨 경의 말처럼 임금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해서일 뿐이다. 마음 권력 훈련을 통해서 비인지능력과 성취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기본 역량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나아가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저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 계속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마음 권력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생의 일체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교육의 핵심 목표였다.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오늘날에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재 개발 목표 역시 지식 습득의 역량 강화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챗 GPT 2022년 시작.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또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해서 새롭게 지배될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온다 해도 거기에 잘 적응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성취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교육과 인재 개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성취 바로 마음 권력이다. 앞으로 학교 교육과 기업 인력 개발의 핵심 목표는 기본적인 성취 역량, 즉 마음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하는 성취 역량과 같은 비인지 능력의 강화가 교육과 인력 개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현실이 되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된 능력을 가장 먼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논리력, 계산력, 전략적인 판단력 등의 역량은 인공지능 인간을 훨씬 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게 여전히 언어와 수학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도 불도저가 밀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삽질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삽의 크기나 종류를 따지고 있을 때도 아니다. 산나를 땅에 밀어넣는 효율적인 각도 따위를 암기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과감히 삽을 던져버리고 불도저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야 할 때다. 이제 미래 교육과 인재 개발의 핵심 목표는 인지 능력 향상의 비인지 능력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미래 사회에서 거쳐야 할 능력으로 공감력, 도덕성, 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시민의식 협동력 등을 꼽고 있다. 모두 비인지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계획이 시급하다. 평균 수명의 100세 이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현재 20대인 젊은이들이 2100년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금세 늙어서 영도 폐기될 지식이 아니라 검색하면은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도 아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세상이 되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과 나아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취 역량으로서의 마음 권력이다. 마음 권력이다. 융합형 인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think about. 모든 일이 스포츠로만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통행되는 성적이 떨어지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학생은 인류대의 축구학과에 진학해서 드리블, 프리킥, 코너킥, 태클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축구학위를 받아서 축구 선수를 필요한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야구 이렇게 배농 그래서 시장이 또 평정해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종합된 공차기, 공던지기 혹은 시옷과 스파이크를 모두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게임의 법칙이 바뀌면은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학문적인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대학이나 각급 교육기관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을 고집하고 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교수는 축구나 배농을 한 번도 제대로 연구하거나 배워본 적이 없어 가르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축구에서도 특정한 세부 분야만 연구해왔다. 오늘날 대학에 개설된 여러 과목은 이러한 세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과목은 교수들이 그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혹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개설되어 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교수는 논문을 많이 써내라는 압박에 시달릴 뿐이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요구는 거의 받지 않는다.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런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 내용보다는 자신을 위한 연구 논문 작성에 더욱 몰두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성실하고 진지하고 학자로운 교수들일수록 자신이 늘 해오던 전문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배반하게 된다.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이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등록금이 동결되어서 재정이 어렵고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이 없으며 교수들의 연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물론 심각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대학 위기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진정한 대학의 위기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학에는 여러 분야의 전공들이 개설이 된다. 각 전공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래서 로스쿨을 나오면 법조인 되고 공대 나오면 엔지니어가 되고 의대 나오면 의사가 된다. 심리학 전공자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간호학과 전공자는 간호사가 된다. 물론 모든 졸업생이 자기 전공을 설해서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학 전공의 취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인 구글이나 메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가? 아마존이나 애플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의 네이버에 취직하는 데 유리한 전공은 아무도 모른다.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에 기반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전공 과목은 없다. 현재 대학이나 초중고 제도의 근간이 19세기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인류 대학 한 돈이 나름의 가치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학벌이 평생 직장을 보장해 줬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거나 전문직에 진출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을 고해 가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대학원 교육은 몰락해서 볼 수가 있다. 인류 어디를 할지라도 유능한 학생은 이제 더 이상 대학원에 진학하려 앉혀하지를 않는다. 교육 콘텐츠가 있으니까. 역사상의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대학과 각국 교육기관에서 밥벌이도 도움이 안 되는 순수 항목만 가르쳤던 적은 없다. 시대에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 순수 학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학문과 순수 학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순수 학문은 장기적으로, 응용 학문은 단기적으로 밥벌이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학생들의 미래를 가장 우선으로 염두에 두지를 않는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현재 밥그릇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길러줘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을 인간의 기본적인 성취 역량이다. 그래요. 2장에 가서
세 가지 마음 권력의 내각의 근거는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범주와 권력은 세 가지 범주와의 소통 능력이 마음 권력이다. 자기 조절력, 나 자신과의 소통 능력, 타인과의 소통, 또 자기 동기력, 세상과의 소통 능력, 마음 권력의 내각적인 근거나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범주와 마음 권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나 자신의 문제, 둘째는 사람과의 문제, 셋째는 사물과의 문제. 세 가지 범주는 여러 언어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등으로 구분해간다. 위대한 기호학자인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 역시 나를 1차적인 것, 너를 2차적인 것, 그것을 3차적인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 퍼스의 이론 체계에서 출발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 범주의 존재를 각기 잘 다룰 수가 있어야 하는데, 건강한 마음 권력을 지닌다는 것은 세 가지 범주와 각각 좋은 관계를 맺고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가지 범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다루는 마음 권력도 각기 다르다. 먼저 너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자기 조절력이다.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마음 권력, 세 개는 다른 사물과 사물로 이루어진다. 나 자신,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 이렇게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관심을 갖고 돌보는 존재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배려이고 대인관계에 관련이 있다. 보살피는 것은 관심이고 이는 자기 동기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면 하이데거는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형태의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세계의 내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깨뜨려 봄이라고, 또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통찰력은 되돌아봄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변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아 이해하는 통찰력을 둘러봄이라고 한다. 되돌아보는 통찰력이 자기 조절력의 핵심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통찰력은 대인관계력의 핵심이고, 나아가서 주변 사물을 폭넓게 둘러보는 통찰력은 자기 동기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 역시 존재의 기본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를 구분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사물은 그 자체로 그저 존재하는 즉자 존재이며 이는 인간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반면에 의식을 지닌 인간은 대자 존재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을 지닌다고 본다. 현 존재란 뭔가? 현 존재, 대자인, 현 존재라고 분석하는 관행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하이데거는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을 대자인이라는 신조어를 통해서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 존재 혹은 그냥 사람이라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것을 인간이 아닌 현 존재로 번역하는 순간에 하이데거 철학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은 존재라고 부른다. 어떤 것이 존재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간 존재는 대자인이고 또 사물 존재는 사인드라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대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은 독일어 있다라는 단어 사인이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쓰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사물이 있는 것과 사람이 있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물의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인 사인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 인간의 이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이런 불편이 없다. 있다라는 말 이외에도 계시다라는 존칭어가 있으며 이는 인간에 대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물은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계시는 존재로 구분이 우리말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일본어도 마찬가지다. 사물이 있는 것과 사람이 있는 것은
라고 표현이 달라진다.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사물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구분하는 단어가 서구어에는 없다. 영어에서는 사물이나 인간 모두에게 비동사를 쓸 수밖에 없다. 독일어 역시 인간이나 사물 모두에 사인을 사용한다. 이런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의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인 대자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사물이 있는 것이고 자연은 대자연은 인간이 계시다는 것이고 인간 존재인 대자연의 핵심은 끊임없이 다른 인간과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고 소통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소통하는 존재다. 한마디로 소통.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다. 라는 거죠. 세 가지 범죄와의 소통력이 근력이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사르트의 공통점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타자와의 관계의 소통으로 본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소통이 끊기는 상태가 저 존재이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존재가 아니다. 그저 설득의 권력이다.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만 세계의 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관점으로 사르트의 개념을 풀어보면 사물인 적자 존재가 곧 존재자이며 인간은 데이터 존재가 곧 현 존재다. 내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규명된다는 마르틴 부부의 개념 역시 세 가지 마음관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부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 사물을 대하는 나와 사람을 대하는 나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에 하나의 단어 나로 표기하기가 곤란하다. 내가 목이 말라서 물병을 집어들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나이지만 내가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너가 된다.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고정적인 실체가 우선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기보다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비로소 규정되는 것이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소통을 한다는 뜻이다. 내가 진정한 너가 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소통이라는 행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항상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지극히 윤리적인 행위다. 이기적인 인간은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 대화 능력을 키우려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부터 길러야 한다.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화하다. 대화는 상대방과 함께하는 하나의 행위이다.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부부는 너와 내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고양되는 것을 진정한 대화적인 순간이라고 부른다.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사람으로 대해야 나도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상대방을 소통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나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엘리베이터가 사람들로 꽉 차 있다고 하자. 망문이 닫히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쪽 발을 들여놓는다. 그때 정원초가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이 내리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도록 더 열어내야 할 그저 무거운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일 뿐이다. 이때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은 너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서로 부대끼는 사람들 역시 서로에게 너의 존재라기보다는 그것의 존재다.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설득어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객의 머릿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걱정적인 역시 관객을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즉 내가 사람을 상대한다고 해서 저절로 너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할 때만 너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나 너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디서부터 늘 함께했던 친구처럼 자라난 뜰 앞의 참나무를 쓰다듬며 친근한 마음으로 마을을 건넨다면 그 순간 나는 너의 존재로서 그 참나무를 대하는 것이다. 부부의 나 너와 나 그것의 개념에 나는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주할 때 나는 나 너의 존재도 나 그것의 존재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다.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이야기하고 나를 간주할 때의 나의 존재 방식이다. 앞으로 살펴볼 내면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이다. 이렇게 확장된 부부의 개념에 따라 세 가지 마음 권력을 살펴보자면 나의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하는 능력이 자기 조절력이다. 그는 너의 관계를 잘 맺고 능력이 대인관계력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나 그것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자기 동기력이다. 하이데거의 현 존재나 또 사르트르의 데이터 존재, 부부의 너의 존재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모두 인간 존재의 핵심을 타는 사람과의 소통으로 본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만 한다. 세 가지 마음 권력은 자기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세상 일과의 소통을 잘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좋네요.